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또 자동차 업계의 종사자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두 부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인들에게서 대체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은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 안일함, 무대책. 어디서든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상대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나 기관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인식으로 세상 말로는 무대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친 행동으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르노 삼성자동차 결국 구조조정의 파고 속으로 르노의 위기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8월 25일 무렵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결국은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9월 5일 날 르노 삼성자동차의 사측은 구조조정을 공지했습니다. 9월 27일까지 생산직 가운데서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최대 36개월치 위로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지가 마침내 9월 5일 날 르노 삼성자동차 내에 붙었습니다. 구조조정의 결정적 계기는 노조 파업이었습니다. 생산 물량의 50%를 위탁하는 닛산 자동차가 르노 삼성의 노사분규에 불만을 느낀 나머지 생산 물량을 10만 대에서 위탁 생산 물량을 6만 대로 줄여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자동차는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된 그런 회사였습니다만은 2018년 8월부터 노사 양측은 고정급 인상을 둘러싸고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2월 달에 강성노동조합 집행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3월에 수출 물량을 결정하는 그런 마감 시간을 넘겨서까지 파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생산 물량을 크게 줄여버리는 그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임단협이 타결된 것은 2019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르노 삼성자동차에서는 분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64차례 정도 258시간 정도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장기간 노사 분규의 비용 청구수로 근로자들이 주게 된 것은 400명을 내모돼야 된다.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엄동설환과 같은 시대에 르노 삼성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근무하던 바로 그곳이 천국이었구나 그런 한탄을 내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강경한 노사분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노사분규가 일상의 삶의 한 부분처럼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일함과 무대책으로 밀어붙여서 파열음을 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강경한 노사분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GM의 상황인식 부재의 결과입니다. 한국 GM은 지난 5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4조 4천억 정도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지난 5년간
4조 4천억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GM은 2023년까지 20종의 전기차를 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단 한 종도 한국 GM의 물량을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미국의 GM 본사는 한국의 생산 기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그런 의향이 없음을 뜻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 기간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로 급속히 이동한다는 것은 그런 와중에 한국 GM이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 기지로서 거의 매력이 없다는 대단히 강력한 그런 경고음으로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는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8월 13일 제8차 임금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3주간 협상 재개가 되지 않고 노조는 9월 9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GM은 연구개발 기능과 판매 기능을 남기고 나머지 생산 기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접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고용주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익이 남지 않고 계속 비용이 누적되면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 사례는 모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길로 두 회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사실 알고서도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함과 위기의식의 부재와 무대책으로 마치 관성에 따라 움직이듯이 두 회사가 나아간 결과가 앞으로 상당히 참담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파국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그 다음에 공장을 폐업하는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봉급 생활을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오면서 깨우친 것은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오늘처럼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엎어질 수 있다는,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망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전력 투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쉽게 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 아마도 한국인들은 앞으로 깊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주변에 도산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을 흔하게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흔한 또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제 주체들 사례들도 드물지 않게 만날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움직인다는 것. 그 점이 이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남는 덕목 가운데서도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